자, 이번엔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이야말로 또 뜨겁게 예. 네, 장이 오르고 있습니다. 4,800 돌파를 했어요. 예, 이제는 활활 타오른다. 예. 매일같이 이 형용사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뜨겁고 폭발하고 활활 타오르는 이 우리 코스피. 지금 4,860원 선도 훌쩍 넘어섰죠. 예. 이런 추세라면 뭐 빠르면 다음 주 초반에는 충분히 5,000포인트에도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증시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달아오르냐를 역사적 경험에서 한번 비추어 보면요. 올해 새해가 들어서서 지금 주식 거래가 가능한 영업일 기준으로 날짜가 10하루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올랐습니다. 예. 주가라는 것은 갑자기 많이 오르면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는 차익 매도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3, 4일 이상 계속되는 장세,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지금 10하루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국 주식 증시 역사상 이 최장수 주가 상승이 과연 얼마나 기록인가를 찾아보니까 우리 80년 역사에서 역사상 4번째로 긴 연속 상승입니다. 가장 길었던 게 1984년에 15일 연속, 또 2009년에 13일 연속, 2006년에 12일 연속, 또 이번이 이제 11일 연속인데요. 예. 과거 주가가 계속 크게 올랐을 때는 나름대로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어떤 그 경제 위기 또는 경제 공황 속에서 떠났던 투자들이 한꺼번에 돌아온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없었지만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작년 4월 9일이 트럼프가 관세 폭탄 터뜨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2284였는데 그때부터 2025년도 한 해 동안 74% 올랐다고요. 올해 들어서 14.56% 올랐거든요. 거의 지금 100%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한국 주식이 정상화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작용을 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지금 연속 상승의 기록이나 또 이 상승폭, 이런 것은 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우리 역사에서 몇 번 없는 사상 최고 기록에 거의 버금가는 굉장히 뜨거운 장세다. 과거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그 다른 뜨거운 장세, 역사 속의 뜨거운 장세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차별화된 네. K 증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전 종목으로 확산까지 될 것인지, 윗목이 아랫목까지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일단 한번 차액을 실현하고 가자는 그런 세력이 나타날 것인지 매우 주목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앞서도 이르면 뭐 다음 주도 어쩌면 5,000표 될 수도 있다. 전반적인 사실 지금 5,000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럼 이런 얘기들 듣고 그럼 나 진짜 이제 많이 들어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없지는 또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증권, 주식, 뭐 한국이나 미국의 사이클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까지는 주가가 폭등하는데, 예. 증권시장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장바구니 든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는 조심하라. 이런 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에 실탄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때는 그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자, 너도 나도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할 때는 이미 일부 실력 있는 투자자들은 한 걸음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주식 투자의 기본 이론 중에 하나가 예. 자, 기업의 실적이 좋다,
이러면 주식 사는 것이 원래 정상입니다. 지금 AI가 뜨겁고 그러니까 AI 거품이 될 것이냐? 아니다. AI 당분간 더 간다. 이러면 코스피나 뉴욕 증시도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서로 AI가 계속해서 잘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밸류에이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지표가 좋고 경기가 좋아도요. 그 경기 좋은 속도보다 주가가 더 올랐다면 그러면 주가가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워런 버핏이라는 그 투자의 신 예. 이번에 은퇴했습니다만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죠. 거의 100세에 가까운 분인데 이분은 절대로 주식이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 안 한다.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100% 옳았다는 것은 아니고 또 오른 것이 그 상승세가 언제 뒤집을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거시경제 여건은 예.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건이 훨씬 더 높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통화량 많이 풀리고 있고요. 단 하나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희비 쌍곡선, 요것을 방정식을 잘 계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하나의 변수라고 하면 아무래도 양극화, 코스피의 그 산업 양극화일 텐데 그것이 우리나라 수출 품목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역시나 반도체, 차는 수출이 많이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철강, 기계 경쟁력 역시나 떨어졌습니다. 이런 양극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양극화, 보통의 양극화를 넘어서서요. 아주 극심한 양극화. 완전히 갈라지는 K자는 그래도 약 45도 각도로 벌어져 있는데 지금 한국 증시의 K 양극화는 그 K자의 오른쪽 각도가 약 한 89도 정도로 벌어져 있느냐 아니냐. 한쪽은 급격히 오르고 한쪽은 떨어지는. 실제로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산업이라는 철강, 기계, 석유화학 이런 쪽은 실적도 정말 걱정이 많을 정도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도 좋지 못한데 반도체, 차, 이와 이 관련된 업종은 또 너무 지금 뜨겁게 오르거든요. 한국보다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S&P 500이 사상 연일 최고치 경신하고 있다지만 전통 산업 주식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AI, 반도체, IT, 새 산업.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자, 지금 공포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는 뜨거운데 국가 부채도 많은 속에서 미국 정부부터 시작해서 국가 전략으로 특정 산업을 집중으로 육성하고 있고 또 일반 전통 산업에서는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 한계가 오고 있는데 IT 산업 쪽에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이런 첨단 산업은 바로 국가 안보다 이런 인식까지 겹치면서 이 산업에 대한 정부 투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는 종목은 올라가고 예. 그러지 않는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는 정말 처참한 양극화, 극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고 더 뭐 광범위한 부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떤 목적일까요? 예, 드디어 예. 정말 우리가 고민해왔고 우려해왔던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관세 폭탄이 중요한 것은요. 우선 이 반도체는 WTO 규정, WTO가 2000년에 마련한 ITA라는 협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첨단 산업이고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니까 관세를 물리면 안 된다. 협정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물리는 것 자체가 WTO의 정면 도전, 협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나는 WTO를 넘어선다. WTO 규정이 어쩌건 트럼프는 마이웨이를 간다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관세는 지금 WTO 따위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행정 서명을 2개를 했어요. 이게 지금 2개가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우리 증권 시장에서도 조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자, 하나씩 나누어 볼게요. 하나는 재수출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했다가 그것이 가공을 하거나 또는 조금 부가를 붙여서 다른 나라로 들어가는 거. 그런데 그게 중국 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예. 엔비디아가
중국에 파는 그 GPU 이른바 이 H200이라는 거. 거기에 중국 보복적 성격이 셉니다. 거기에 25%는 바로 이제 때립니다. 그러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중국과 이제 대만과 한국이에요. 한국이죠. 대만이 이 중국발 H200은 대만이 가장 큰 타격인데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그 GPU 반도체 H200이라는 것은 TSMC가 대만에서 생산해서 미국을 살짝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 HBM 고대역 반도체가 그 TSMC에 끼었다가 미국을 들러서 중국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날벼락을 맞게 되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 대만에 대해서는 바로 지금 면제 협상을 시작했어요. 대만은 그 조건은 대만 업체가 미국에 반도체 회사를 많이 지으면 그 짓는 것의 정설량의 2.5배만큼은 관세를 깎아줄게. 그런데 오늘 발표가 나온 게 TSMC가 5개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TSMC는 그 5개 공장의 생산 캐파 2.5배만큼은 관세를 안 물어도 되는데 예. 우리는 지금 새로 짓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새로 짓는 것만 인정할 것인가, 과거에 지은 거를 인정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할 때 작년 8월 달에 대만보다는 불리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은 우리가 합의했어요.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반도체 관세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미국은 대만보다도 불리하지는 않는다. 한국도 투자해. 그럼 우리가 갑자기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 날벼락이 하나 올 수 있고, 그래서 한국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행정명령 두 번째인데요. 이것은 중국으로 돌아 들어가는 재수출뿐만 아니라 미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 그게 25%를 때리고 다단계로 100%까지 때릴 수 있다. 지금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발동이 됐어요. 언제 시행할 것인지 포고령은 트럼프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 대목은 지금 엔비디아를 경유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반도체가 미국 들어갈 때 안 물던 관세를 물면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타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만은 시스템 반도체 외에는 미국에 수출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나 미국이 대부분 수입하는 그것은 다 메모리나 HBM인데 그것은 한국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가장 많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거든요. 예. 물론 협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통상 무역 실장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지금 협상에 들어갔는데요. 90일 여유 기간을 둔다. 자, 앞으로 반도체 이 90일간에 정말 중요한 운명의 순간이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물게 되는 관세가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우리가 앞서 많이 오른다는 얘기 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반도체 때문이긴 한데 이런 것들 지금 이 수출과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환율도 거기에 버금가게 올라서 굉장히 걱정이고 금리도 그래서 이제 동결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과 좀 연계해서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수출 측면에서는요. 예.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출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수출 업체 쪽에서는 내심 환율 좀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 문제는 환율이 오르면 국내 내수업체들 또 부품 이런 하청업체들 정말 허리가 휘어질 수도 있고 중산층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이게 또 거시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주니까 반도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반 산업들은 뭐 그야말로 저 어려운 시절이 예측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반도체 호경기를 전 산업에 골고루 확산하느냐. 네. 이것이 국가 경제 정책의 하나의 과제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쪽도 지금 트럼프가 아주 모호하게 관세 폭탄 100%까지 예고하고 있는데 사실 100% 관세를 맞으면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서 수출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죠. 하나는 대만보다도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 협정 조항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협상을 잘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00% 관세를 때린다는 일반 관세에도 이 행정명령 원문을 보면요. 미국 반도체 산업에 기여하는 부분에서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로 돼 있어요.
이게 좀 애매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출을 하는데 그 예. 반도체가 미국의 AI나 반도체 인프라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네. 그러면 면제하겠다. 자, 도움이 어떻게 보면 도움 안 되는 것도 없고 또 어떤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도움 되는 것도 없다. 이게 굉장히 그야말로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걸이 뒤에 걸면 귀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그래도 나름 좀 안도할 수 있는 것은 미국도 반도체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반도체 관세를 때렸을 예. 때 우리나라 기업도 타격을 받지만 미국 자국도 타격을 받는데 설마 트럼프가 100%까지 때리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부터 네네.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율은 뭐 미국 재무장관이 구두로 이렇게 개입도 하고 그러는데도 오늘 또 오르더라고요. 우리 막 금리도 동결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거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계속 오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환율은 예. 이 오르고 내리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식은 그 들어오는 시장 참여자가 제한돼 있지만 환율은 전 세계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율이 내일 모레 어떻게 된다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 금융 당국도 뭐 쉽게 예측을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심리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더 이상 떨어질 만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상수지 흑자죠. 또 무역수지도 흑자고 반도체 잘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달러가 많이 들어와요. 한국은행 총재는 네. 그 들어온 달러가 지금 외국으로 다시 나가고 있다. 그런데 누가 내보내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내보낸다. 개인 투자자 좀 자제하세요. 이런 얘기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럼 왜 나가느냐? 대한민국을 미워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판단해 볼 때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것은 결국은 정부가 거시경제 정책에서 우리가 앞으로 통화량을 그렇게 팡팡 늘리지 않을 거야. 또 예산도 굉장히 견조하게 견실하게 쓸 것이다라는 그런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화에 대한 좀 강렬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어제 첫 금통이 열렸는데 환율 역시나 동결했습니다. 2.5%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환율 동결 뭐 당연한 예측 결과였고요. 저는 조금 더 그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앞으로 환율이 흔들리면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이런 좀 강력한 경고 메시지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마 한국은행 총재님 입장이나 금통위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꺼져가고 있는 일부 업체, 업종들의 그 경기를 감안해서 그렇게 매파적 메시지를 내는 것은 조금 양보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면에서 환율만 놓고 볼 때는 좀 아쉬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적지가 않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